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또 날씨가 축복해지네요. 네, 겨울비로. 자리에 이렇게 귀한 또 휴일날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그 트레일러 보셨다시피 이 저작은 최근 아주 언론들이 관심 있게 주목한 책이기도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선거 50주년을 맞아서 아주 우리에게 의미 있는 책이 또 출간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북콘서트의 테마북인 존 F 케네디의 13일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요즘 정치권에서도 아주 녹취록이 꽤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례는 어떨까 좀 들여다보는 자리가 또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북콘서트 사회를 이렇게 많이 맡아보긴 했는데 오늘은 그 음악이라든가 이제 연주 대신에 관련된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렇게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쿠바 미사일 위기를 막은 그 케네디 대통령의 그 13회 생생한 현장을 담은 테이프 공개록입니다. 저자 셀던 햄스턴은 이 테이프 전체를 들은 그 최초의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말을 잠깐 인용해 볼게요. 그 당시를 회고하는 몇 시간씩 핸드폰을 끼고 당시만 해도 아주 최신형 장비에 앉아서 페달을 얹어놓은 발로 테이프를 재생하고 멈추고 감기를 반복했는데 그 일이 지금 떠올리면 거의 고문과도 같았다라고 당시를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잡음이 섞여있던 대화를 듣고 또 기록하기 위해서 수십 번 반복을 해서 들었다고 해요. 녹취록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신 분은 또 공감이 되실 텐데 저도 기자 생활할 때 저자 인터뷰한 다음에 그걸 녹취해서 푸는 작업이 쉬운 일이 정말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막 굉장히 주변의 상황들이 집중하기 어렵다거나 굉장히 팩트가 많다거나 이럴 때는 아주 고생을 했었는데 그야말로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저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역자이자 이 책을 또 출간하신 모던 타임스의 박수민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잠깐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초대 게스트인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병치 교수님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물론 아시겠지만 국내 진보학계 대표적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죠. 쿠바 미사일 위기 관련 논문 다수를 전술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위기를 극복한 세계의 리더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대학교 미국학과 교수, 부총장으로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 대변인을 맡으셨던 유명 에이스 케이스 대표이십니다. 지난 3월에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인 A케이스를 차리고 대표 컨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셨습니다. 홍보 전문가이시네요. 유 대표님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정치인 등 각 분야의 주체들에게 위기관리의 중요성을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두 분 귀한 게스트들을 모시고 이렇게 제가 또 진행하게 되는 영광을 생각하고요. 일단 두 분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셨는지 앞에 좀 마이크가 있는데요. 그 위에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을 올리시면 아마 소리가 나올 거예요. 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올리시면, 아주 멋진 아주 힘있는 오프닝 추천사도 또 교수님께서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리에 오게 되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외국에서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출판사들이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참 의미 있는 시리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교수들이 글을 쓰려고 그럴 때 자료를 찾아보면 이미 수천, 수만의 리서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게 참 많은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한국은 그런 지적인 인프라가 아직 깔려있지 않죠. 근데 박 대표님께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앞으로 수년간 계속 바라보고 싶다. 이게 저에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한국도 이제 각 분야별로 이런 박 대표님 앞에 모셔놓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낯간지럽긴 한데
각 분야별 이런 거장이 참 생겨나는구나. 장인들 참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요즘 보직 때문에 이렇게 책을 못 읽어서 옛날 유학 시절에 있던 내용들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래도 뭐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이 자리에 오려고 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출판 기자로 활동을 또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한 분야의 전문 출판사가 생존하기에 굉장히 척박한 출판계 현실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덕 교수님께서 아주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예, 대표님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예. 저는 안병기 선배에서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전문가이셔서 제가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어느 날 박수민 대표가 전화를 하셨어요. 저희 사실 이렇게 정보 공개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저희들이 이제 위기 관리에 대한 위기 전략에 대한 케이스 연구를 주로 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를 많이 접하게 되고 여러 측면을 많이 접하게 되고 몇 가지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포스팅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오셨는데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었고 그리고 책을 떠나서 그걸 무엇보다 이렇게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가 역사를 너무 멀리 보고 있고 동시대적인 대화로 운영하는 것, 대화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손실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책을 제일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제일 뒤에 있는 공기니 박수민의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공군사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이 정보학교에서 국제정보운영과정을 수료했고 그러면서 그 정책 담당관, 대북정보분석관, 정보보관실장 이런 것들을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는 분이 이런 영역 사회에 나와서 이 영역을 넘나들면서 전문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연구하고 사회와 공유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출판사와 역자 띄우기. 뭡니까, 지금. 그래서, 네. 짧게 이렇게 또 말씀 주셨고, 저도 이 박 대표님 오래전에 그 글쓰기 관련된 장소에서 만났는데, 첫 아마 그때 번역하신 작품이 나왔을 때였는데, 한참 후에 보니까 그 같은 기간에 비해서 굉장히 번역하신 작품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부지런한 번역자다 생각했는데 출판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지금 케네디 서거 50주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론들에서 다큐멘터리나 또 특집 기사들 많이 보도하고 있어서 우리 독자분들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최근에 SBS에서 방영된 그 최고의 권력이라는 다큐 스페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어요? 저는 2번 정도 우연히 보게 돼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각 분야의 정치인들을 다 모아놓고 그분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 미션을 줘요. 그래서 그들이 그 험난한 과정 중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가 누구인가를 조명하는데 오늘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또 안 교수님께서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분 전문가가 보실 때 이 서거 50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케네디에 대해서 조명이 되고 인기가 계속 식지 않는 어떤 이유들 2분이 보시기에 그는 어떤 리더였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키워드를 여러 개 그 얘기만 하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얘기할 정도의 훌륭하신 분인데 갑자기 드는 생각에는 꿈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꿈을 가진 지도자였다.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굉장한 편견과 개인적 기질의 어떤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남북 기질에다가 거의 퍼스트 레이디께서 포기하셨을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떤 인류에 대한 꿈, 그러니까 크루쇼프한테 예를 들어서 우주 개발, 공동을 하자. 미국과 소련이 함께 협력해서 우주 개발 같은 걸 하면 얼마나 멋지겠느냐. 그래비티 영화 혹시 보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우주라는 화두가 오늘날 등장하잖아요. 아까 서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US 선생님도 우주, 고은 선생님도 우주라는 것이 키워드로 등장하더라고요. 케네디는 이미 그 당시 물론 그것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것에 주로 초점을 둔 하긴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
뭔가 새로운 꿈, 우주에 대한 꿈, 평화에 대한 꿈, 우리 후손들의 평화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을 제시한 꿈을 가진 지도자였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는 꿈을 꾸기 위한 거잖아요. 이 스크린이 갑자기 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그걸 마치 자동 속에 들어가는 거, 뭐 이런 비유를 하던데요. 영화를 본다는 게.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도 꿈을 꾸기 위한 건데, 그런 꿈을 가진 지도자였다라는 측면에서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말씀 듣고 나니까 또 대표님께서 또 바라보신 또 케네디 리더에 대한 생각도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주로 에버노트에 메모를 해서 할 말을 간단히 적어오는데 하나를 빼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에 어떤 위치에 섰냐에 따라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강의를 마칠 때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과 신념에 의해 국민을 아니면 청중을 운명 지워지는, 그러니까 운명에 따르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대라는 운명, 지도자가 숙명으로 받아가야 할 시대라는 운명에 조응해서 답을 찾아가는 리더라고 하는 두 가지 극적인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1960년대 미국 사회와 또 그 세계를 주도하기 위한 미국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는 측면에서 시대의 시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조응해왔던 리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시대를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리더, 또 꿈에 대한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케네디의 모습들이 또 있으셨을 텐데, 이따가 프로그램 말미에 또 독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또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 책이 지금 막 나왔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뭐 각종 신문사에서 보도가 되는데, 이 책이 거의 다 못 읽고 오셨죠? 그죠? 이 책의 그 오프닝의 추천사에 보면 안 교수님께서 케네디를 피스메이커로 성장한 그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내려주신 부분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평가의 그 이면에 있는 또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들으면 우리 독자분들이 아직 책을 못 보셨으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13일의 위기 과정은 워낙 복잡해서요. 한 줄로 요약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사실은 13일 간의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흔히 대중적으로는 13일간의 위기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 위기는 이미 스페인과 쿠바의 전쟁, 그러니까 이미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미국이 먼저 잘못했느냐, 쿠바가 먼저 잘못했느냐에 대한 지금까지도 논쟁이 끊이지 않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그 기원이 있는데, 가장 가까운 기원이라고 한다면 카스트로라고 하는 반미 민족주의자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이 미국 재산을, 미국의 기업 재산을 국유화하면서 이제 서로 간의 본격적인 적대적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한 어떤 사전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혔던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쿠바 미사일 위기를 촉발시켰던 것에 가장 많은 기여했던 사람 중에 케네디 형제가 있습니다. 케네디와 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위기를 촉발시켰는데, 자세한 얘기 하자면 너무 길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3일, 진짜 위기에 대한 핵심적인 거는 U2 정찰기가 쿠바 상공을 지나가다가 뭔가 미사일 기지 같은 걸 14일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6일날 케네디한테 보고하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케네디가 이 미사일을 발견한 것을 보고받는 순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에서 계속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근데 케네디 형제들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소위 엑스콤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안보집행위원회를 설치해서 계속 위기에 대해서 매파와 비둘기파가 논쟁에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케네디가 슬기롭게 그러니까 때로는 매파의 의견을 청취하고 때로는 비둘기파의 의견을 청취하고 때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엑스콤이라는 공식 회의에서 때로는 비공식적인 일상에서 해나가다 결국은 케네디와 프루시초프가 결국은 지혜로운 그 어떤 평화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했고 그 해법 속에서 결국은 위기를 종결하죠. 그 이외에도 사실은 위기가 다시 시작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위기는 16일서부터 10월 18일까지 13일간의 걸친 그 위기를 말하는 건데요. 뭐 워낙 그 안에 복잡한 욕망과 탐욕과 스파이와 뭐 서로 간의 오인과 3차 대전 식별의 상황과 이건 뭐 탐정 소설보다 읽어보시면 훨씬 더 흥미진진합니다. 밤을 새서 제가 밤을 새서 읽어본 유일한 소설이 허준의 동의보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스파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이 견줄만한 케네디 13일 대단한 책입니다. 설명을 너무 차근차근 하나씩 잘 해주시죠.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한 역사적인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또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 책을 보면 케네디가 얼마나 그 훌륭한 또 리더십을 보여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조명이 돼 있거든요. 아직 그 독자분들이 책을 접하기 전이니까 제가 일부를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 56페이지에 보면은 그 최근 한 학자들이 그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최근 한 학자는 케네디 대통령이 미사일 위기 중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을 혼자서 막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스스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네,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존 케네디는 보통의 역사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 더 의연하게 행동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전문가나 현인들보다도 훨씬 더 의연한 면모를 보인 것이 확실하다. 또 다른 작가는 장군들과 정부 내 매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박식해야 했고 이들을 제압할 용기도 있어야 했기 때문에 케네디가 전례 없이 커보였다는 데 동의했다. 한 냉전 역사학자는 그 케네디 위기 대처가 새로운 의미의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냉전 기간에 많은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용기였다. 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케네디의 커뮤니케이션 또 의사결정 이런 분야에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분들은 커뮤니케이션, 케네디 커뮤니케이션 의사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커뮤니케이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케네디는 뭐 굉장히 세계 현대사에서 가장 훌륭한 메신저이며 훌륭한 메시지를 가졌고 TV 토론에서 세계 최초의 대선 TV 토론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메신저, 미디어, 메시지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의 측면에서 가장 완성된 형태, 진보된 형태의 커뮤니케이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그 커뮤니케이터는 많지만 미국의 역사에서는 이제 가장 위대한 커뮤니케이터를 레이거 대통령, 그러니까 그레이트 커뮤니케이터라는 칭호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분의 좀 성격이 다를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케네디가 훨씬 더 메신저, 미디어, 메시지를 잘 알고 이해했다는 측면에서 전략과 프레임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인간적 감성과 정서의 세계를 지배하는 인간적 터치라고 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리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바 위기의 경우에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는 미사일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부를 수 있겠고, 쿠바에서는 카리브의 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러시아들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그러니까 굉장히 완성된 형태의 리더십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책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리델 한트라고 하는 군사전략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면서 저희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선 출마 전에 선거 과정에서 칼럼을 쓰는데 그 6가지 정도 규칙을 얘기합니다. 가능하면 단호하게 행동하라. 어떤 경우에도 냉정을 유지하라. 끝없이 인내하라. 절대 상대를 구석으로 몰지 말고 항상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어라.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시선으로 상황을 보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마와 같은 독선에 빠지지 마라. 그것만큼 자기 눈을 가리는 것은 없다. 라는 것을 인용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이 6가지의 리더십의 형태를 그대로 구현해 줍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서도 온전하게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엑스콤을 운영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엑스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언가가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토론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것,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대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실현해내는 거죠. 또 하나는 요 근래 그 한국사에 유행하고 있는 그 드라마 중에,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가 뉴스룸인데, 뉴스룸의 그 필터링 과정을 보면, 뉴스의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터링 과정에서 보면, 레드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뉴스를 만드는 팀이 화이트 팀이고요. 레드팀은 만들고 나면 이것이 팩트가 정확한가, 다른 위험성은 없는가, 내러티브에 실수는 없겠는가를 바라보는 팀이 화이트 팀의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팀이 레드 팀으로 들어가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엑스콤의 이 기록을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가능성들이 이루어지고 맥나와라 장관이 제3의 방안, 공세라고 하는 제3의 방안을 내놓을 때까지도 그렇고 그 검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공세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관철되는 과정에서 또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거든요. 아까 처음에 그림이 나온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협박을 할 정도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만 여기서 한 번에 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이 리더십을 가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데 결정이 난 이후에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게 이의를 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엑스콤이라는 운영을 얼마나 잘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 최대한 토론해서 최선의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토론하게 했는데 엑스콤이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리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여주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뭐 굉장히 훌륭한 전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13일이라는 영화를 보실 수 있으면 영화의 그런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 해군 제독들의 그 공격적이고 협박적이고 그 공격을 하려고 하는 성향을 제압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대통령 최종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건 뭐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존경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건 전쟁의 상황에서의 결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커뮤니케이터 형식.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우리는 베를린 시민이라고 하는 베를린 연설이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어저께 내가 한 일의 역습입니다.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쿠바를 침공해서 소련을 의식해서 쿠바를 피그스만 침공을 한다든지 초로혁명을 투입해서 전복을 시키려고 한다든지 몽구스만 그 플랜을 통해서 계속해서 쿠바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에 연장선상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케네디도 정보국의 의견에 따라 실수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의 또 하나 훌륭했던 것은
위기가 자신이 지난날 한 것의 역습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두 번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후르시초프를 인정하고 상대로 인정하고 그 뭐랄까 해결의 지점들을 찾아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 그래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어떤 커뮤니케이터였느냐, 성공한 리더였느냐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길었네요. 참 멋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이 엑스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이건 거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공간에 있을 텐데요. 또 가족, 아이와 가족 회의를 할 때든,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우리 유 대표님처럼 청와대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서든, 흔히 보통 리더라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걸 보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제 보직을 하고 있지만 어떤 보직에 있는 어떤 리더들은 이렇게 문건이 오면 문건에 대해서 심각한 얼굴을 가지고 고쳐줘요. 근데 보면 뭘 고쳤는지 보면은 이제 조사관을 너도 왜 을을 늘로 썼냐. 저희 팀장들이 그런 불평을 하는 걸 좀 들어볼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더로서 무엇을 결정해주고 무엇을 이렇게 결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그러니까 사실은 케네디도 미국 역대 대통령 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쿠바의 피그스만 침공을 이제 최고의 집권하자마자 인기가 최고였던 전무후무한 인기를 가졌을 때 피그스만을 어리석게 침공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추락합니다. 이 피그스만의 침공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아주 그냥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야자수 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정도 그거 훈련하는 거 가지고 마치 하루아침에 쿠바를 다 점령할 것처럼 하는 그야말로 코믹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미도 영화 보셨으면 신미도 훈련 정도를 했으면 성공했을 텐데, 이건 완전히 코믹한 수준의 훈련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침공해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완전 망신을 당했죠. 완전 미국 역대 대통령 사상 그런 망신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망신이고 비극이었죠. 근데 그것에서 반성을 하면서 비싼 수업료를 치렀죠. 그래서 아까 유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성장했고, 그러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야 할 다양한 검증, 토론.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러니까 꼭 이것을 외교 안보의 이슈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의 예술을 한번 관찰한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참 좋을 겁니다. 마침 언뜻 생각이 나는 게 유 대표님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계셨었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놀라웠던 거 하나를 얘기해서면 공장 앞에서 제가 문자 쓰는 거긴 한데, 이지원이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NLL 공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이제 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이지원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그야말로 의사결정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누가 뛰어난 의사결정자인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1개 하급 비서관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 이지원 속에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토론하고 의사결정을 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의 능력이 가감없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그냥 돈을 주고 무슨 장바지를 땄는지 실제로 그런 분이 있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의 진짜 내공으로 땄는지, 본인이 외무부 장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밑에 팀장이 더 뛰어난 건지를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 책은 케네디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왜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의사결정의 과정을 읽어보시면 아마 직장 생활이나 살아가는 데서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탁월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커뮤니케이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거 그냥 공부만 하고 넘어가려고요. 케네디는 정치인을 초기에는 명연설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스피치라이터,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은 케네디가 이제 어떤 업무라도 그 생명과 리듬을
날려 죽여버린다고 말씀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10년 동안 부지런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연설을 분석하고 또 컨설팅을 받았고요. 그리고 포렌슨이라고 하는 명연설 스피치 라이터가 주신 그런 명연설들도 적혀 있고 인상적인 구조를 적어봤어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최고의 레시피고 주변에 훌륭한 스피치가 있었어요. 자신도 그런 감각을 가져서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군요. 그죠? 네, 케네디도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타고났기보다는 만들어졌다. 성장과 훈련이라는 네, 두 전문가의 말씀이 이제 와닿는데. 근데 이제 농담인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설령 다시 태어나서 케네디 같은 기회가 되는 그런 운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하기가 싫은 게 일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케네디는 가정생활이 불행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식탁에서 그날 뉴욕타임스 사설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읽지 않으면 가족 식탁에서 아버님이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미국의 엘리트들은 철저한 자기 트레이닝을 합니다. 아침마다 그 어린애가 뉴욕타임즈를 보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제가 딸을 갖고 있지만 참 일국의 지도자라는 건 참 비극적 삶이 아닐까. 쉽지 않아요.